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문화 교육은 영어로는 Intercultur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서 이민자 자녀의 학교 교육 문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론화 과정을 거치고 1990년대부터는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곳은 바로 유럽 평유회입니다. 유럽 평유회는 46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 최대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유네스코도 유네스코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을 발간해서 이 교육을 지지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문화 교육을 받아들이고 이 상호문화 교육은 여전히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유럽의 상호문화 교육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상호문화 교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현재 73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 730만이라는 것은 한국인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수하고 맞먹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9%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55년 전후 복구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모로코 등에서 많은 사람을 수입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에 한국도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는 교육계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나면은 본국으로 돌아갈 소위 손님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는 가스트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가스트 아르바이트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체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본국에서 가족을 들여오면서 점점 자녀의 교육 문제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주문교 장관회의에서 이민자 자녀들을 취학을 시키고 독일어를 가르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64년에는 이민자 자녀 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죠. 독일어 보충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모국어 수업을 한다든지 또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 하면은 이들을 독일 사회에 동화시키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을 뭔가 결핍된 존재들로 보고 그것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보상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도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어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과 논의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외국인 교육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는 Ausländer Pädagogik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알프레드 홀츠브레허 교수는 이 교육의 문제를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언어 교육 문제에 치중해서 그 소외 계층으로 만드는 사회적 문제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민자 자녀를 문제야, 심지어 장애아로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학교의 단문화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민자들의 어떤 전통 또는 민속 이런 것들에만 치중을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심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서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대량 실업이 발생되고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들여오지 않고 있던 노동자들을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자기 애들을 데리고 다시 귀국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재적응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신국으로부터 교사를 불러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에 독일의 남서부에 있는 바덴 위르템베르크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출신 언어 문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국을 종용해도 외국인들은 잘 떠나가지 않고 이들의 출산율은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이민자 자녀 대책을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라 학교라면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과제로 여기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특수교육에서 일반 교육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74년에 얀 윙크가 독일 학생과 외국 학생이 서로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상호문화 교육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독일어는 인터쿨투렐레 에르지웅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후반 널리 확산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 한편 1989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1993년에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주문교 장관회의에서는 학교 상호문화교육 권고안을 냅니다. 이것을 이제 독일어는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라고 합니다.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든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교과서를 그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점검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그 외국 학생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텍스트라든지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라. 세 번째로는 독일 교사와 외국 교사의 협력을 강화하라. 네 번째로는 교사 연수에다가 이 상호문화적 차원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16개 분데스 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그 반응이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나 함부르크 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했지만 작센 안할트, 자를란트 주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은 글자 그대로 권고안이지 그건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2013년에 이 KMK 주문교 장관회의는 다시 한번 학교 상호문화교육 권고안을 냅니다. 그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학교는 다양성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주 학생을 환대하고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그리고 다중 언어 능력, 이 다중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학생의 상호 문화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 이것을 신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업 자료를 개발해야 되고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켜야 되고 공통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는 학문적 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2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수업에서 다중 언어 능력을 활용하고 방과 후에 언어 교실을 운영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는 부모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부모를 환대하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리고 학부모를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어떤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를 도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3년에 이 권고안은 제가 보기엔 오늘날 한국의 학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에는 약 7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먼저 프랑스의 교육적 전통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을 겪어났고 그리고 평등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881년에 주일 페리법에 의해서 초등교육의 무상화, 그러니까 초등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882년에는 만 6세에서 13세의 학생들을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종교 교육이어야 한다. 그 어떤 종교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학생을 공화국에 통합시키고 그리고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는 그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 자녀라 하더라도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오게 되면 거의 문화가 비슷하고 언어도 꽤 많이 그 유사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1946년에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이민자를 대거받게 됩니다. 이때 1945년부터 75년까지 이 30년을 불어는 Temps Glorieux,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많은 곳에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언어도 아랍어를 쓰고 종교도 이슬람 종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학교에 잘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비불어권 초등학생을 위한 프랑스어 보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입문반을 클라스 디니시아시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73년에는 비불어권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응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5년에는 초등학교 내에 출신 언어 문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출신 언어 문화 교육을 프랑스의 상호 문화 교육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출신 언어 문화 교육의 운영 실태를 먼저 조금 살펴보게 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튀니지, 유고슬라비아 등
8개 나라와 협약 또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개 국 중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자녀가 이 교육을 받겠느냐 설문을 하고 예라고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중등학생도 예외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구성과 운영은 출신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출신국에서 장학사와 교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실을 개방하고 복사기와 같은 그런 시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외국 학생들의 소외감을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학생의 어려움은 프랑스 하층민 학생의 어려움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이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문화적이라는 용어, 불어로는 interculturel이라고 하는데 이 interculturel이라는 용어가 프랑스 학교에 널리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 학교를 외부 단체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1989년에 그 유명한 이슬람 히잡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9월 18일 프랑스 와즈 데파르트먼, 이 와즈 데파르트먼은 파리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도시인 크레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가브리엘 아베즈 중학교가 있고 그 중학교를 다니던 모로코 학생, 여학생 3명이 수업 시간에 히잡을 그대로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걸 벗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고 문화다. 근데 교장은 비종교성 헌장을 내세워서 이 3명을 퇴학을 시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지방지에 좀 났고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에서 이것을 대서특필을 하면서 결국은 핫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육부는 깜짝 놀랍니다. 이민자 학생에게 그 출신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더니만 얘들이 공화국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통합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교육부의 공문에서 인터culturel, 상호문화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사들은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언급을 하지 않게 되고 평등을 내세워서 그 학생의 어떤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2004년에 그 공교육 기관에서는 종교적 상징물을 과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로 정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 평유의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Council of Europe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유럽 평유회는 1949년에 창설이 되었고 46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국의 어떤 그 수를 보면은 8억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유럽 평유회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 3가지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유럽 평유회는 상호문화 교육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도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에
이민 노동자의 자녀의 학업을 강력하게 권고하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를 살펴봤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성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이 유럽 평의회가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에 출신 언어 문화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교육 역시 유럽 평의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평의회는 1980년대 중반 문화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영어로는 culturally different, 문화적으로 다른 이런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는 특수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교육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독일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가 아니라 학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교육적 조치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유럽 평의회는 1995년에 에듀케이션 팩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은 유럽 평의회가 가장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4년에 이화여대에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을 만들고 교수법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경우에 표지에 보면은 all different, all equal,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all different, all equal.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 우리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권 교육입니다. 그래서 상호문화 교육은 바로 다양성 교육이면서 곧 인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difference, 차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들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인 만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존중하고 찬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차이의 긍정적인 접근,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호문화 교육을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네스코의 상호문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유네스코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유네스코는 1945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죠. 그래서 교육, 과학,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유네스코는 1946년에, 즉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국제 이해 교육을 주장을 했어요. 이 국제 이해 교육은 뭐냐 하면은 Educ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인데, 이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제 이해 교육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국가를 이해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아주 권장을 했고,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은 국제 이해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어떻고 중국어는 어떻고 일본어는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대개 국제 이해 교육입니다. 아무튼 유네스코는 1974년에 이 상호문화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이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지리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뉴욕에는 그 유엔 본부가 있지만 유네스코 본부는 파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리에 있는 사람들,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1994년에는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유네스코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이라는 50쪽 정도 되는 책자를 냅니다. 이 책자도 저희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 과정에 거의 필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다문화 교육과 상호문화 교육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다문화 교육은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 문화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관용하게 한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상호문화 교육은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서 다른 문화 집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 집단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를 함께 살아갈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호문화 교육이 어떻게 출현했느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왔느냐, 그리고 유럽 평의회나 또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이것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은 이 두 개의 책자, Education Pack과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